안녕하십니까 국내 F1 시청자 여러분, 포뮬러2 시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4주간의 서머 브레이크가 끝나고 드디어 F1이 돌아왔습니다. 좀 길었죠?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잔드보르트 네덜란드 그랑프리 프리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자, 방학 동안 저희 포뮬러2에서 하위권, 중위권, 그리고 4강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팀별 중간 결산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팀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뭘 더 하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이에 나온 이슈들이 더 있기도 했고, 또 팀을 하나씩 다루다 보면 까먹으신 것도 여러 개 있으실 테니까 한번 네. 이렇게 짚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서머 브레이크가 굉장히 약간 뷰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방학 동안에 가장 시끄러웠던 쪽은 사실 굉장히 하위권 그룹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가져오고 해야죠. 맞습니다. 상위권들은 그냥 그냥 사실 별다른 이슈가 많이 없었습니다. 맥라렌, 레드불, 메르세데스 등등 이 여름 방학 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실리 시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이 드라이버들의 이적설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끊임없이 터지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 네. 상위권 팀들의 대부분은 이제 라인업이 너무나 탄탄하기도 했고, 게다가 베르스타펜 선수의 그 약간 이적 관련된 이슈마저도 좀 베르스타펜 측에서 여름 방학 전에 조금 우리는 빠르게 레드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좀 그런 이슈들을 거의 없이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할 곳은 하위권 팀이다라는 겁니다. 네. 좀 업그레이드를 가져와서 두드러지는 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에스턴 마틴이 혼다의 새 엔진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네. 알피는 마이애미 이후 넉 달 만에 대형 에어로 업그레이드를 가져오고, 게다가 캐딜락 같은 경우는 이 여름방학 중에 팀 프린시펄이 교체가 됐습니다. 데뷔 시즌 도중에 해봤자 한 일주일 전,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전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것도 오늘 한번 제대로 좀 다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위권 팀들에서 어떤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잔드보르트 이 서킷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네. 올해가 바로 잔드보르트에서 열리는 마지막 네덜란드 그랑프리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랑프리를 안 하나요? 맞습니다. 자, 이유가 좀 씁쓸한데, 대부분의 서킷과 달리 잔드보르트는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민간 프로모터가 운영을 하는 서킷입니다. 하지만 이 민간 프로모터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F1 캘린더는 점점 빡빡해지고 새 개최지들은 계속 줄을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2026년의 끝으로 F1이 이 모래 언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그때도 이제 36년 만에 F1 캘린더에 복귀를 했었던 건데, 네. 6년을 채우고 다시 작별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네덜란드에서는 그랑프리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자, 서킷 자체를 보면은 이 잔드보르트 서킷은 1948년에 문을 열었고 1952년부터 F1 월드 챔피언십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총 길이 4.295km에 14개 코너, 그리고 72랩을 도는 그런 이제 서킷이라고 할 수 있어서 형 캘린더에서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또 서킷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랩 수가 좀 많겠네요. 맞습니다. 72랩을 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서킷의 정체성은 뱅킹입니다. 이 뱅킹이 뭐냐? 이 코너를 돌 때 코너가 그냥 이 평면으로 된 게 아니라 코너를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좀 원심력인가요? 그치, 이 원심력을 고려해서 좀 틸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걸 우리가 뱅킹이라고 하는데, 이 1번 코너 타잔 보우트, 그리고 3번 코너인 후겐홀츠 보우트, 그리고 마지막 14번 코너인 아래 라윈데이크 보우트, 요렇게 해가지고 요 3개 코너가 약간 뱅킹이 굉장히 심한 되게 아이코닉한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특히나 이 타잔 코너, 이 1번 코너의 뱅킹이 각도가 18도나 됩니다. 18도면은 웬만한 그 주차장 경사각 정도네요. 그러니까 엔간한 사실 그죠? 저희가 일단 공도에서는 절대 마주칠 길이 없는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좌우 밸런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자, 모래 언덕 사이를 오르내리는 좁고 굽이치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이 롤러코스터 같다, 아니면 썰매를 타고 미끄러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운포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네. 프론트 레프트 타이어에 부하가 크게 걸리는 곳이긴 합니다. 그만큼 또 코너에서 감속되는 양도 좀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올해 F1 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에너지 배분인데, 사실 굉장히 서킷이 짧고 그만큼 코너도 많기 때문에 좀 에너지를 쓸 곳도 많이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잔드보르트 서킷 사상 첫 스프린트 주말입니다.
마지막인데 스프린트를 마지막으로 또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벤트로 넣어줬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프린트 주말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프랙티스가 단 세션 한 번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셋업을 다듬을 시간이 극도로 부족하고, 근데 하필 이번 주말에 여러 팀들이 대형 업그레이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새 부품을 붙여놓고 막상 그것을 검증할 시간이 프랙티스 1 한 번뿐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와. 이거는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팀들의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로는 에스턴 마틴입니다. 네. 자, 에스턴 마틴이 저희가 하위권 중간 결상에서 올해 최대의 실망이지만 우리가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반등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번 주말에 옵니다. 그렇죠. 좀 증명이 되는 무대였죠. 맞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시즌 내내 소규모 업그레이드를 자제하고 모든 걸 하나의 대형 패키지에 몰아넣는 전략을 택했고, 그게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헝가리에서 나왔던 그 에어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알론소의 시즌 첫 Q2 진출, 게다가 레이스에서 스트롤 선수가 13위, 알론소 선수가 14위를 하면서 하스와 윌리엄스 두 대 차량을 모두 제꼈어요. 그렇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캐딜락과 같이 최저점을 달리고 있었던 팀인데 좀 많이 올라줬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셰시 이야기고, 이번 잔드보르트에서는 엔진이 옵니다. 혼다가 에스턴 마틴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파워 유닛을 공식 데뷔시키는 게 바로 이번 주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게다가 에스턴 마틴은 여기에 대해 추가 신규 부품을 추가로 들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몬차와 그리고 바쿠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전을 좀 주력하는 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즌 후반기에 에스턴 마틴이 전반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이번에 이 엔진 업그레이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게 왜냐면 알핀의 콜라핀토 선수가 에스턴 마틴의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들은 코너에서 정말 강해 보입니다. 직진에서는 정말 느리고 랩타임을 많이 잃고 있지만 코너에서는 확실히 우리보다 빠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확실히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알핀의 선수가 알핀 팀의 차량에서 봤을 때도 네. 에스턴 마틴이 코너에서 굉장히 빠르다, 에어로 성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직진성까지 확보하는 엔진 업그레이드가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글쎄요, 만약에 직진을 그냥 알핀이랑 똑같은 수준으로만 맞춰도 네. 그러면 이미 코너에서 빠르다고 했으니까 알핀하고 뭐 알핀보다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이론상. 그죠? 그러면은 사실 포인트권에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사실 그 정도의 성능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셰시와 그리고 새로운 엔진이 동시에 완성되는 첫 주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물론 애초에 직진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기도 해요. 서킷 자체가 짧기 때문에. 하지만 네. 여전히 성능 업그레이드를 가져온 만큼 실질적으로 포인트권에서 경쟁하는 에스턴 마틴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과연 요것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씨,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요 엔진 업그레이드 이번에 좀 코어한 부품을 업그레이드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엔진이 개발비가 상당하고 또 엄청 커다란데, 요런 거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까요? 좀 머릿속에 안 그려지네요. 아예 새로운 엔진을 가져오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요? 글쎄요. 엔진 자체가 뭐 그렇게 부품 한두 개를 뜯어 고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좀 뭐랄까요? 이렇게 짜깁기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쵸. 정밀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무언가인데,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엔진 출력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맵힘보다는 정말 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거나 거의 배치를 거의 새로 했다거나 이제 정말 뭔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선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그 단어 자체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사실 엔진 같은 거는 뭐 셰시 같은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니까 이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했을 때 이렇게 바뀌었구나. 물론 이 우리 비전문가인 우리가 딱 봤었을 때 그렇죠. 공기 흐름이 뭐 저렇게 바꾸면 좀 괜찮아지나? 잘 모르죠. 근데 아무튼 바뀐 게 보이잖아. 그리고 뭔가 공기끼를 열어줬다라고 이렇게 좀 패어 놓으면은 저쪽으로 공기가 좀 흘러나가기를 유도를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텐데, 네. 근데 사실 글쎄요,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계나 아니면 차량을 볼 때 대놓고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죠. 게다가 사실 뭐 어떤 걸 업그레이드를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과연 그게 얼마나 될까. 그리고 사실 많은 부분은 좀 공개를 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당연하게도 기밀이겠죠. 그쵸. 사실 가장 큰 그건데, 왜냐면 엔진이 사실 전체 개발비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곳이고, 그렇죠. 또 엔진을 만드는 게 사실 모두 F1 컨스트럭터의 가장 최종 종착점이잖아요. 사실 지금 있는 컨스트럭터 중 절반 이상은 자기 엔진을 갖고 있지 않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엔진 업그레이드를 딱 했을 때 무엇을 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글쎄요, 뭘 했을까? 아무튼 엔진 업그레이드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커다란 업데이트를 뭔가 가져왔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알핀이 있는데 알핀 같은 경우는 방금 저희가 콜라핀트 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점입니다. 이제 좀 하향세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핀 그 단독에서 이렇게 다뤘듯 알핀은 시즌 초 미드필드의 최강자였습니다. 모나코에서는 게다가 물론 약간의 그 피트링 과속 이슈가 있긴 했지만 포디움까지 올랐어요. 근데 애초에 포디움까지 올랐다는 거는 뭐 그래도 5, 6위 정도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위치까지 간 거야. 남들이 페널티를 먹을 때, 그죠? 네. 근데 그 이후에 5번의 그랑프리 동안 알핀은 업그레이드를 단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4라운드 마이애미였고 그 사이 레이싱불스는 계속 개발을 이어갔고 아우디는 최근 3경기 연속 포인트를 땄고 게다가 에스턴 마틴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터뜨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헝가리에서 알핀은 컨스트럭터 5위를 레이싱불스에게 내줬고 Q3 단골이던 팀이 이제는 Q2 진출을 위해서 좀 간당간당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야, 반년 만에 좀 엄청 명성이 좀 깎인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피에르 가슬리 선수가 이 헝가리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에어로 패키지가 이제 잔드보르트에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과 동시에 좀 이제는 정말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에스턴 마틴이 이 헝가리 이번 주말 2초를 개선했고 그들에게는 새 엔진이 오고 있습니다. 레이싱 불스도 시즌 초부터 몇 초를 개선했고 아우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별다른 스텝을 밟지 못했어요. 그래서 챔피언십 5위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2번이 우리에게 결정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업그레이드가 정말 중요하다. 이 챔피언십 5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실 알핀 입장에서는 5위 뭐 6위도 괜찮지 않나? 뭐 5위도 하나 6위는 하나 어차피 똑같은데 뭐 비슷한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알핀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를 두고서 작년 시즌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무조건 5위를 해야죠. 그러니까 4강팀을 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 누구나 알아. 하지만 거기 밑에 베스트 오브 더 레스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게다가 심지어 작년에 베스트 오브 더 레스트를 담당했었던 윌리엄스가 사실 이번 시즌에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사실 실질적인 좀 기대되는 경쟁자가 없는 시즌인데 아우디는 심지어 자기 자체 엔진을 사용하는 첫 시즌이고요. 레이싱 네. 불스는 애초에 세컨팀이고 그렇죠. 그럼 사실 이것저것 다 종합해보면 알핀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만약에 5위를 못하면은 사실상의 약간 시즌 실패라고 봐야겠죠. 그 팀 내부적으로. 작년을 제물로 바친 대가가 5위는 돼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번 에어로 패키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 선수 본인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알핀에게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네. 지난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에 알핀은 2022년에 컨스트럭터 4위였습니다. 4위. 22년도에요? 네, 22년도에 컨스트럭터 4위였는데 이 업그레이드 경쟁에서 계속 밀리면서 결국 2025년 바로 작년에는 최하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때와 똑같은 패턴일 수도 있겠다. 이번 업그레이드가 실패하면 알핀은 정말 그냥 단순히 올해를 약간 좀 실망했네? 5위가 안 됐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네. 뭐랄까 새로운 이 규정 시대 사실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규정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에서 우리가 글쎄요 지금 요즘 시대를 우리가 딱히 부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외신 기사에서는 new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 글쎄 예를 들어 네. 뭐 전동화 시대라고 합시다. 이 50대 50 시대라고 한다면은 네. 이 50대 50 시대에서 알핀이 초반에 잠깐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약간 작년처럼 점점점 업그레이드에서 밀리면서 이렇게 좀 하향세를 그리는 그거에 약간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팀 내부적으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캐딜락 이슈입니다. 사실상 이번 방학의 가장 큰 이슈인데 자, 8월 12일 캐딜락이 초대 팀 프린시펄인 그램 러우든을 경질하고 마르친 부드코프스키 요분을 이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네. 팀 프린시펄을 데뷔 시즌 도중에 교체를 한 셈인데 자 이야기를 하기를 사실 이 그램 라우든 요분이 사실 굉장히 좀 이 팀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좀 핵심 역할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네. 그 전해에 있어가지고 이 페레즈와 보타스를 영입을 했을 때도 이 그램 라우든 요분이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좀 역할을 했었고 네. 게다가 헝가리 더블 리타이어 이후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램 로우든이 이번에 경질을 당했지만은 직전 그랑프리인 헝가리 그랑프리까지만 하더라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본인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캐딜락이 정말 이 미국식 그 기업 문화를 이번에 보여줬는데 와, 네. 그램 로우든은 자신이 경질된 날 오전까지 자신이 경질될 거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그날 오전에서야 이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CEO 이 캐딜락 레이싱의 CEO인 댄 타우리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것은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그램 로든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와, 빡세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냥 그램 로든 입장에서는 정말 여느 날과 다름없이 네. 출근을 하려고 딱 갔는데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와. 이렇게 메일이 와 있는 거지. 심지어 첫 데뷔하는 시즌 아직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끝났죠. 그죠. 이제 끝났지만 물론 네. 여름방학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데뷔 시즌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자, 팀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획된 리더십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이 적절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변곡점에 있고 서머 브레이크가 왔고 캐딜락은 초기 구축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진짜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CEO인 댄 타우리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다고 그러면 이 그램 라우든 이분이 애초에 임시직이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 팀을 재건하는데 그가 뭐 보여준 헌신이나 열정 굉장히 감사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넥스트 챕터를 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실 계획된 교체라고 하기에는 사실 본인에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후임으로 이렇게 안게 된 부드코프스키. 요분은 49세의 폴란드계 프랑스인 엔지니어이고요.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이 페라리 F1 팀, 맥라렌 F1 팀 요런 분들에 계셨고 이 FIA에서 기술 부분 책임자를 지냈으며 그 뒤 르노로 옮겨서 알핀 시대로의 전환기의 그 익제큐티브 디렉터이자 이사회 멤버를 지냈습니다. 야, 행정계부터 현장까지 다 뛰신 분이네요. 그죠. 이렇게 다 지냈고 그러다가 2022년에 알핀을 떠난 지 4년 만에 이 F1 그리드로 돌아오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CEO인 댄 타우리스가 규정한 목표는 명확합니다. 코스트 갭 안에서 차량 개발을 극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 라우드는 이 팀을 세우는 데 최적화된 사람이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부드코프스키는 팀을 빠르게 만드는데 차량을 빠르게 만드는데 최적화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캐딜락은 그 전환점을 시즌 중간에 다소 냉정한 방식으로 통과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야기를 하기를 그 캐딜락 편에서 캐딜락이 팀의 운영을 배우고 다듬어 나가는 시즌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번 팀 프린시펄 교체로 인해서 이 약간 메시지가 명확하죠. 이번 시즌 안에서도 그냥 우리가 그래 그냥 모든 걸 경험으로 끝낼 게 아니라 나름의 성과를 보이겠다.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내겠다라는 거를 이번 팀 프린시펄 교체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뭔가 첫 시즌이라서 좀 봐주는 그런 면죄부 같은 느낌을 좀 벗어던지고 그죠? 그래도 성과를 좀 챙겨가겠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 약간 그 그램 라우든 요분도 그렇고 이 부드코프스키 요분의 약간 각각의 이력을 보면은 이 로우드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F1 팀들에서 스포팅 디렉터. 그러니까 스포팅 디렉터는 약간 전반적으로 팀의 미래를 운영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하시던 그런 분이었고 이번에 오신 부드코프스키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맨 처음에 그 라우든이 이 팀을 맡았을 때는 이 팀을 처음에 약간 좀 재건이 아니죠. 애초에 건설된 적이 없었으니까 새로 첫 번째로 건설을 하고 뭐 약간 팀의 운영을 다듬어 나가고 미래를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좀 팀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오시는 부드코프스키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성능 정말 포인트를 딸지 말지 요거를 좀 좌우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될 거라는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캐딜락은 팀의 약간 이 건설 단계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는 뽑아내야 된다. 이제는 뽑아낼 시즌이다. 라는 겁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드코프스키의 이번에 첫 레이스, 데뷔 레이스가 바로 이번 잔드보르트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캐딜락은 현재까지 11경기 무득점으로 유일하게 포인트가 없는 팀이며 최고 성적은 중국에서의 보타스의 13위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미드필드와 그리고 하위권에 있는 팀들에서는 이제 아우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우디가 굉장히 흐름이 좋고 그래서 헝가리에서 홀켄베르크가 시즌 첫 포인트를 따내면서 현재까지 3경기 연속 포인트를 따내고 있고 다만 이 중간 결산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 올해 안에 추가 파워 유닛 업그레이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세가 순수하게 셰시와 그리고 운영만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요거를 우리가 아우디에게 좀 한번 대입해서 볼 수 있겠고 자, 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알핀보다도 빠르게 몰락의 길을 좀 정말 시즌 초에 반짝했다가 이제 걷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잔드보르트에 예정된 뭐 업그레이드나 그런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하스도 이번에 좀 많이 기대할 부분이 없고 윌리엄스 역시 바울스 감독이 직접 말했듯 이 자원들을 이미 바쿠 이후와 그리고 내년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스 역시 이번 주말에서도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만 이제 스프린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잔드보르트는 사상 첫 스프린트 주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모든 업그레이드 이슈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에스턴 마틴은 새 엔진, 새 부품을 붙였고 알핀은 대형 에어로 패키지를 가져왔어요. 보통 이런 대형 업그레이드는 금요일 2세션을 통째로 써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리고 예상과 다르면 조금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번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네. 1시간짜리 세션 하나만 끝나면 바로 스프린트 퀄리파잉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예상대로 작동하면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고 아니면 주말 전체가 꼬이는 그런 이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지겠네요. 그 업그레이드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게다가 이 잔드보르트는 워낙에 좁고 굽이치는 서킷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레이스를 끝내버리는 이 사고 위험도 많은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고 스프린트로 레이스가 한 번 더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고 확률도 2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팀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회이자 함정입니다. 혼전이 벌어지면 포인트를 줄 확률이 올라가지만 검증이 안 된 새 부품으로 좁은 서킷에서 2번이나 레이스한다라는 리스크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그림이 잘 풀린다면 그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캐딜락의 첫 포인트. 어쩌면. 어쩌면. 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 네. 자,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많이 없지만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갖고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메르세데스는 근데 사실 원래도 좀 압도적인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글쎄요, 더 압도적이 될지 아니면 그렇다고 업그레이드가 사실 후퇴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예상만큼의 성능 약간 가중치를 못 가져오는 경우는 있어도 업그레이드를 붙였는데 오히려 성능이 후퇴하는 경우는 사실 요즘에 워낙에 또 F1 이 시뮬레이터들이나 이런 게 좀 개발한 상태에서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메르세데스가 안 그래도 좋았는데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나쁘지 않을까. 하지만 대신 그건 있겠죠. 만약에 이 파워 유닛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러셀 그리고 안토넬리 모두 지금 현재 시즌의 4번째 파워 유닛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드 페널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르세데스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주말에서의 운영을 이 엔진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랙티스 세션에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의 성능만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무리한 주행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잔드보르트는 전통적으로 오렌지 군단, 요 네덜란드 팬덤의 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르스타펜이 서킷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베르스타펜 선수 네덜란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홈 레이스다라는 거고 베르스타펜이 이 서킷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게 그의 거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고 홈 그랑프리에서의 주말 분위기는 분명 하나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베르스타펜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뷰포인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네덜란드 그랑프리의 뷰포인트 3가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자면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베르스타펜 선수의 모습이다. 레드불 자체가 사실 큰 성능 변화도 없었고 뭐 사실 하방도 그렇고 상방도 그렇고 그렇게 기대할 게 많이 없는 시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베르스타펜 선수의 마지막 홈 레이스다 보니까 그냥 뭐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턴 마틴과 그리고 알핀입니다. 네. 에스턴 마틴과 알핀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버렸는데 왜냐면 앞에서 워낙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이 결국에는 하나로 묶자면은 이 대형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부드코프스키의 캐딜락입니다. 데뷔 시즌 무득점 팀을 맡아서 첫 주말을 치릅니다. 물론 게다가 취임 일주일 만에 레이스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정말 사실 그 일주일 만에 차가 빨라질 리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팀 운영과 판단의 속도 그리고 시즌 내내 발목을 잡아왔던 브레이크 신뢰성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그 조짐을 읽어볼 만한 주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말씀드렸듯 혼전이 벌어진다면 정말 캐딜락의 시즌 첫 포인트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거 정말 캐딜락에서 첫 포인트 딴다? 정말 성지가 됩니다. 글쎄요. 근데 뭐 사실 모두들 할 수 있는 예상이기 때문에 저만 이런 예상을 하시는 게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 역시나 이번에 캐딜락 좀 첫 포인트 기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이 될 잔드보르트의 모래 언덕에서 후반기 첫 레이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레이스가 끝난 뒤 네덜란드 그랑프리 리뷰 세션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크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 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 만나